네, 안녕하세요. 네, 조홍주입니다. 행정쟁송법 강의계획서 잠깐 보면요. 한 13회 정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이렇게 메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카페가 있으니까 카페에다 올리셔도 되는데, 질문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밑줄 딱 긋고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하는 건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건. 그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건 내가 모르는, 이 부분을 내가 약하니까 내가 이거를 챙겨야 되겠구나 하는 지점인 것이지, 그건 질문할 사안이 아니고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무슨 의미야? 근데 뭐 도무지 모르겠네 하면 그냥 그 밑줄 치고 그냥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뭘 물어본지 아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번 강의 목표는 이제 어쨌든 그 2차 이 쟁송법뿐만 아니라 모든 2차 과목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시하고 내세우는 그런 글쓰기가 아니에요. 2차 이 답안 작성은. 그러니까 사례로 주어지거든요. 언제든 사례로 주어지면 주어진 이 문제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그 문제 해결 이런 추상적인 일반적인 기준을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정해져 있는 풀이법에 따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라고 하는 게 이 2차예요. 그래서 노동법, 쟁송법, 뭐 경영조직, 뭐 인사 노무관리 이런 전부 다 똑같아요. 글쓰기는 다 똑같아요. 글쓰기는 다 똑같고 그래서 이 경영학 이 베이스 과목들은 정의를 많이 외우셔야 돼요. 정의. 학문적 정의를 외우셔야 돼요. 학문적 정의. 학문적 정의를 못 외우면 그 자체로 이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 이 말은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러니 이런 뜻을 가지고서 내가 글을 써야지 하면 꽈락이에요. 예컨대 일흥이란 말 들어보실 건데 이제 가다 보면 이 행정쟁송법은 전부 다 일본 한자예요. 전부 다 일본 한자고 우리가 쓰는 한자가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예컨대 가사 뭐뭐 한다거나 혹은 뭐 일흥 유효라든가 이러면 아 일흥이 내 생각엔 일단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그렇게 보는 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일본 한자로는 일흥이라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봐주면 괜찮겠다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꽈락이에요. 가사 같은 경우도 아 설령인가? 네, 맞아요. 설령이에요. 우리 말로는 설령 이렇게 일단 설령 이렇게 한번 취급해 본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가사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본 한자로는 가사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요거를 사회과학에서 간주관성이라 그래요. 이 간주관성을 확보하는 게 개념이에요. 개념. 그러니까 이 개념을 많이 외우셔야 돼요. 개념을 많이 외우시고 그 개념을 가지고서 글을 만들어내는 게 문장이에요. 개념을 가지고 글을 만드는 게 문장이에요. 그 개념을 풀어서 쓰는 게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영학 두 과목을 배울 때에도 내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 개념을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경험치를 가지고서 그거를 내 속으로 끌어당기는 행위거든요. 그걸 이제 영어로 그 언더스탠드를 하잖아요. 어떤 밑에다 스탠드 내려놓는다는데 이 언더가 뭐냐면 그 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걸 우리가 이성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인도 철학에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건데 그 밑에 언더스탠드 그러면 이제 이해한다고 우리가 그래요. 이제 그랩스라고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사회과학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쓰면 다 꽈락이에요. 내가 이해하는 바를 이 채점자한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개념들을 가지고서 네가 나한테 물어본 거 내가 대화할게요. 대화할게. 그래서 개념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건데 그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속여야 돼요. 채점자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드린 대로 문장도 외우고 그다음에 그 문장을 배열하는 문장을 배열하는 거거든요. 글쓰기는 그 문장을 배열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공부를 하실 때 기본 이론을 익히는 것보다는 글을 쓰는 것부터 먼저 외우고 그다음에 거꾸로 가셔야 돼요. 원래는 2차 공부를 빨리 끝내고 싶으면 1차는 딴 거 없어요. 1차는 그냥 반복적으로 문제와 답만 외우면 돼요.
1차도 있잖아요. 아, 나는 노동법을 몰라서 점수가 60점이 안 나와. 그건 천하의 개소리 한마디로 객관식은. 무슨 얘기냐? 객관식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와 답을 먼저 외우고 두 번째는 오지문을 외우고 세 번째는 다시 한번 풀면요. 무조건 넘어가요. 이게 80점, 85점 이상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공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3, 4년, 4, 5년에서 난 시험 붙을 거야. 공부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2, 3년 안에 최소한 1년 안에 난 붙어야 되겠어. 그러면 공부법이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 공부법을 이제 가르쳐 드릴 건데 이번 그 강의 목표는 어쨌든 법학은 3단 논법식으로 답안 작성을 해야 돼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에 입각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논법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막 기동량으로 들은 거 있을 거예요. 변론주의라고. 이 변론주의를 하는 우리가 영어 문법 할 때 그 문법이 무드잖아요. 여기 이 논법이 무드예요, 무드. 그러니까 그런 그 우리가 이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유형 3단 논법 14개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3개도 오류라고 해서 이제 11개 유형이라고 현재는 하고 있지만 그 14개 유형 안에 들어가야 상대방이 궤변을 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전 소피스트들이 하도 궤변을 일삼으니까. 그래서 이 3단 논법 답안 작성법을 약간 맛보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제, 소전제, 그 다음에 결론까지 가는 그 3단 논법 가운데에서 대전제와 소전제를 여러분들이 뭔지를 배울 거예요. 이번 연기 동안에. 그리고 그 소전제 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필수 판례를 이제 완벽하게 암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완벽 암기는 게 아니고 두 문자로 넘길 거예요. 그럼 두 문자로 외우시면 돼요. 두 문자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강의 계획은 이제 똑같이 이제 하는 건데 매주 쪽지 시험을 볼 겁니다. 매주 쪽지 시험을 볼 건데 그냥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두 문자로 쓰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쪽지 시험 볼 때 두 문자로 외우는 게 훨씬 중요해요. 문장 전체를 외우는 거 의미 없어요. 두 문자로 외우면 시험장 가면 문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두 문자로 일단 쓰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최소한 8개에서 10개 정도의 이렇게 단문으로 쓰는 그런 쪽지 시험을 좀 볼 생각입니다. 매주. 뭐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13회 정도에 걸쳐서 이제 할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러니까 연기, 1기, 2기, 파이널까지 해서 내년 시험장 딱 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도달해야 될 게 올해 시험 문제거든요. 여기를 이제 이걸 풀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올해 시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두 문제는 제가 가르치는 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뭐냐면, 물음 2번하고, 그 다음에 물음 3번 있잖아요. 이건 두 개는 똑같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수업 중에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약간의 이제 1번이 조금 아쉬웠어요. 문제 1번에 물음 1번 있죠? 물음 1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얘기했어요. 설마 여기까지 내지는 않을 거다 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 머릿속에 이것까지 낼까 하는 것도 이제는 전달해서 할 생각이에요. 너무 후회했어요. 이거 보면서. 일단은 이제 시험 문제를 보시면 이 경영학 베이스 과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는 게 중요해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러니까 탑다운 식으로 읽어내는 게 이제 경영학 과목이거든요. 거기는. 그런데 이 법학 과목은 바텀업이에요. 바텀업. 밑에서 위로 이제 읽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1번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물음 1의 안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있는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면 돼요. 그럼 물음 1번을 보면 법원의 판단에 관해서 설명하라고 그래요. 법원의 판단에 관해서 설명해라.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뭘까? 법원의 판단은요, 부적법 소각화 판결을 판단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부적법 소각화 판결을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승소 패소 있죠? 그걸 본안 판결이라 그래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부적법 소각화 판결, 본안 판결. 그 다음에 소변경 혹은 이송, 소변경과 이송이라는 이런 그 소송 진행 방식을 법원의 판단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것을 못 알아들으면 이제 이걸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변한다고 끝났는데 이 항변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한단 말이냐. 그 항변을 받아줄 것이냐, 항변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항변을 받아주면은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법원의 판단이 될 것이고 항변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걸 이제 기각이라고 그래요. 받아주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런 약속된 용어를 쓰셔야 돼요. 기각이라고 그래요. 기각. 그래서 항변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받아주면 인용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판단을 지금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문제들까지 여러분들이 글을 써야 되는데 일단은 어디까지 도달하는지를 살짝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지금 우리 수준이 가야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를 가지고서 해설지를 한번 봐드릴게요. 일단은 1번 문제에서는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자, 국가소송 수행자 B는 소송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그러면 이 항변 사유가 뭐냐면, 소송이 적법하지 않는데요. 그럼 소송을 적법하지 않는다면, 이제 위에 있잖아요. 위가 이제 문제 상황이에요. 왜 이런 문제를 왜 문제 상황, 이 문제라고 주장을 하냐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문제라고 주장하냐 할 때 앞에 봤더니 뭐라고 했어요? 민사소송을 냈다는 거예요, 민사소송.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했으니까 이 적법하지 않다, 이거는 두 개의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면 적법하지 않은 상황은 두 경우예요. 첫 번째는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소송으로 잘 제기를 했는데 소송 요건을 결여한 경우. 두 개예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걸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하고 두 번째는 행정소송으로 잘 제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요건을 결여한 경우예요. 그럼 소송 요건 결여, 이 소송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다. 결여를 하기도 하고 미충족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럼 소송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 이게 뭐야? 여러분 머릿속에 막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소송법이 지금 쟁송법이죠. 쟁송법은 서류를 취급하는 학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도 배울 수도 있어요. 선택 과목에. 거기가 서류를 취급하는 학문이에요. 서류를 취급하는 학문. 그래서 근데 서류를 누가 취급하냐면 법관이 취급을 해요. 서류를 법관이 취급하는 학문이에요. 이게. 딴 거 아니에요. 서류를 법관이 취급하는 학문이 소송법이에요. 그러면 소장이라는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판결문이라는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소송이 막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판사님한테 내 편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막 내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바로 소송법이에요. 그러니까 소송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각종 문제 상황에서 저거는 어떤 상황이니까 나 이렇게 반응해야지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경영학 베이스고 여기서는 뭐냐면 서류를 어떻게 취급할 거냐. 그래서 여기 봤더니 소장을 민사소송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럼 민사소송의 수법원이 법관은 이 서류를 어떻게 취급할 거냐는 거예요. 이 서류를. 이걸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은 뭐냐면 서류는 잘 했는데 소장에는 서류는 잘 접수를 했는데 그 소장 안에는 원고, 피고, 그 다음에 대상 적격, 그 다음에 그 소송 제기 기간, 그 다음에 법원이 거기에 적혀져 있어요. 그럼 그걸 잘 적었느냐? 잘못 적으면 이 서류 어떻게 취급하지? 부적법 소각화. 잘 적혔으면은 그러면은 원고와 피고를 불러서 이제는 한번 판단해 보자. 본안으로 하는데 본안으로 넘기자.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이 법관이. 그러니까 소송법 여러분들이 어떤 말 용어가 나오면 이거는 서류를 취급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인가 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들이 아니에요. 미닝이 없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이 문제, 양가로 1번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민사소송의 소장을 접수했다. 그런데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 요거예요. 민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원에 접수했다. 요거밖에 없어요. 문제 상황이. 그럼 요거 가지고서 한번 볼까요? 보면은, 자, 행정쟁송법 사령을 풀이하는 기본 접근법인데요. 판례가 정답이에요. 판례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판례 논리도로 풀어가되 판례하고 대척점에 있는 판례를 비판적인 그런 견해가 있다면 마지막에 소개하면 돼요. 요것을 판례와 1대1 관계로 분량을 점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만약 판례와 정반대 학설을 취한다잖아요. 취하면은 실제 소송 가면 부적법 소각화 판결을 받거나 설령 본안에 가서도 뭐가 되냐? 청구 기각, 패소하게 돼요. 그래서 판례가 정답이에요. 만약에 과거처럼 약수령, 논수령, 기수령이라면 판례가 정답이 아니에요. 입법론이 정답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쟁송법이 48년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지금부터 물경 77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게요. 거의 80년 전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 80년 전에 막 태어난 아기한테 옷을 입으로 입혔다가 법이라는 옷을 입혔는데 지금 80살이 다 돼도 아직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미어 터지고 찢어지고 엉망진창일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농경사였어요. 청동기 시대였어요. 48년도는. 청동기 시대. 그러다가 철기 시대를 거쳐와요. 박정희 정권. 산업화를 거쳐요. 비로소. 그 압축 성장이 우리나라가 외국에서는 48년도부터 지금까지 압축 성장인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압축 성장은 70년부터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딱 50년 만에 전 세계 11위권에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237개국이거든요. 전 세계 공식적인 국가는 237개국이고 비공식까지 하면 240개국이 넘어요. 그중에 11위의 경제권이 우리나라가 엄청난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요. 인류가 이 세상에 이제 8억 년 전에 나왔다든가 나온 이래로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 없어요. 이거는 전 지구적 사건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올라간 건. 근데 그때 만들어진 법이에요. 청동기, 이제 그 다음에 신석기의 농경사회에서 그 안정적인 사회,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쟁송법이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나노 시대로 들어오고 AI가 전 국가적으로 AI가 하도가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다른 나라는 도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전 국가예요, 지금.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고요. 20년 후에는 노무사 없어져요. 큰일 났어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딱 노무사 자격증 따는데 없어져. AI가 다 할 거야, 아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정을 다루는 직업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AI가 하겠지만 그래도 인간의 감정까지는 아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즉각적이고 비정형적이라 이 AI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그래서 이제 이세돌이가 이긴 게 알파고 이긴 게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있을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그 경우의 수를 우리 인간이 그 반상회에서 몇 초 안에 그걸 계산해낸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끼리는 싸우지만. 그래서 그건 진짜. 근데 이세돌이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잘못 뒀다고. 그러니까 버그 먹은 거예요, 얘가. 알파가 버그 먹어가지고 진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잘 두겠다고 진짜 마음 먹고 둔 건 다 졌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를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결론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80년 전에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단문형은 뭐냐면, 그 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 현재 상황에 맞게끔 법을 바꿔줘야 된다. 그게 입법론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 근데 국회에서 자꾸 이렇게 통과를 안 시켜줘. 그럼 기존에 있는 명사 있죠. 그걸 소전제를 하는데 명사의 의미를 바꿔라. 명사의 의미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국가배상법, 여러분들은 안 배우시는데 국가배상법 제5조에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기능적 하자라는 것을 거기다가 확대해서 이제 판사님들이 이걸 확대했어요. 대법원에서. 이제 그렇게 좀 해달라라는 게 이 단문형 시험인데 지금 사례형은 그거 아니에요. 현재 적용되는 법에 의해서 평가해달라는 건데 바로 법률 규정과 판례 있잖아요. 이걸 법리를 하거든요. 이것도 일본 한자예요. 이거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법리가 이가 뭐냐면 이게 이치의 리예요. 이치를 밝혔다는 거예요. 판례가. 그러니까 법률 규정 안에 있는 명사에 대한 그 이치를 밝혔다. 그래서 합쳐서 법리라 그래요. 그래서 법리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례형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판례 논리에 대적하는 논리 전개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상상하는 얘기가 행정개입 청구권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개입 청구권 절대 쓰면 안 돼요. 근데 막 스스럼없이 쓰세요. 교수님들 사례집은. 왜냐면 교수님들은 자존심이 있거든요. 내가 누군데. 그러면 판사님들이 네가 뭔데 그러죠. 넌 시험 합격 못했잖아. 근데 요즘에는 이 로스쿨에 전부 다 이제는 25년 이상의 이 경력직들이 법조 경력직들이 가니까 이제 그 얘기도 못해요. 근데 그 양반들이 학설에 관심이 없어요. 그 양반들이 학설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저기 판검사 출신들이라. 그래서 지금 법조 인륜으로 돼가고 있어요. 어쨌든 아까 이
민사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니 적법하지 않다. 이 말을 이제 대한민국이 피고로 나오면 국가소송 수행자 B는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이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이런 항변을 했는데, 물론 법무부 장관도 안 나와요. 또 그 안에 이제 소속된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변호사들이 나오는 건데, 자, 이 적법하지 않다고 한 것은 민사소송으로 지금 접수했다는 거거든요. 그 민사소송은 이제부터 이제 하나씩 파고 올라가야 돼요. 민사소송은 사법관계에 관한 분쟁이다. 사법관계에 관한 분쟁이다. 그런데 지금 이게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 거거든요. 그럼 육아휴직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럼 육아휴직 청구권에 관한 이게 사건이냐 공권이냐가 문제가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공법관계에 관한 분쟁이면 행정소송을 가야 되고, 사법관계에 관한 분쟁이면 민사소송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공법관계에 관한 분쟁이냐 사법관계에 관한 분쟁이냐가 먼저 머릿속에 확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접수했는데 잘못됐어요 하면 이게 사법관계에 관한 분쟁이냐 공법관계에 관한 분쟁이냐.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문제는 그 판단, 구별 기준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게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을 외우고 있어야 평가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안 포섭이 가능하죠. 그래서 공부 지점이 딱 벌써 하나 나왔죠.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하는 판례 외우기. 구별하는 판례 외우기. 그래서 공법관계가 됐어요. 이제 공법관계가 됐어요. 그러면 공법관계 됐으면 그래. 그러면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을 이제 급여 청구 소송인데, 급여 청구 소송을 그러면 민사소송은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당사자 소송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급여 지급이 거부됐어요. 위에 이제 문제 1번을 위를 올려다 보면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주 보면 그 지급을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나서 거부당한 자가 지금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돈 내놔라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하고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의 관계가 문제가 돼요. 이 지급 결정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법률 규정에서 곧바로 액수가 정해지는 공법관계가 있고요. 행정청이 너 받을 사람 맞아. 첫 번째. 그런데 액수는 이거야. 이렇게 두 개를 결정해야 급여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후자가 처분이 돼요, 앞에 게.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급 거부가 만약에 이 처분을 통해서 급여 청구권이 나온다면 처분을 먼저 다투어야 돼요. 처분을 다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급여 청구권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돼요.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그 처분이 없이 바로 급여 청구권이 발생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당사자 소송으로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공법관계 소송이냐 사법관계 소송이냐 했더니 이 소송이야. 그럼 이 소송에는 처분을 다루는 소송하고 법률 관계를 다루는 소송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취소 소송으로 가야 되고 요거는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돼. 이렇게 지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여기 이렇게 소송으로 가려면은 처분에 의해서 처분이 먼저 존재하고 그 선제 처분에 의해서 그다음에 여기서 급여 청구권이 발생해야 된다. 급여 지급 청구권이 발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요거는 이게 없으면, 이 처분이 없으면은 이게 존재하지 않아. 이게 부존재하면은 이것조차도 부존재하는 거죠. 자, 이런 관계냐는 거,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일본 문제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여기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진짜 사실.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이 출제자를 약간 야비하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양가로 일본 문제에서 멘붕이 왔어요, 이미 수험생은.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너무 쉬운 문제도 다 못 풀어요, 지금. 이 15점 이거 날려도 되거든요. 나머지 85점 가지고 꽈랑 면해도 돼요. 심지어 60점 넘어가요. 그런데 이 15점 가지고 일단 우리 속된 말로 조져놓고, 그래서 아예 멘붕 상태를 보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쉬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쉬운 문제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 문제가
너무 과하다, 이건. 차라리 이걸 맨 마지막 문제로 넘겼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긴 했어요. 자, 요거.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걸 먼저 해야 되고, 이 판단 기준이 이 판례를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둘 사이, 요 처분과 청구권 사이 이 관계를 일단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니면 다이렉트하게 법률 규정으로부터 바로 튀어나오는 거냐, 이게 관계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를 알았더니, 요거부터 먼저 해야 돼.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이게 처분이냐는 거, 이제. 그럼 이게 진짜 처분이냐. 이미 답은 알고 있는데, 그 답에 대한 그 틀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돼요. 이미 알고 있어요. 실제 실무도 그래요. 이 판사님들 있잖아요. 소송이 딱 들어오죠? 그러면은, 먼저 판단해요. 먼저 판단하고 그다음부터 논리를 거기다가 구성해서 집어넣기 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사례형이요, 판사의 자질을 묻는 시험이 원래 이게. 변시에서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이 있는데 이 사례형 문제가 판사의 자질을 묻는 시험이에요. 기록형은 변호사의 자질을 묻는 시험이고, 그 다음에 선택형은 법 전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그 시험, 물어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개로 가서 이제 이게 맞냐? 이 처분이 맞냐? 이게 지금 지급 결정 거부가, 그럼 지급 결정 거부가 처분이 맞냐? 이 처분이 맞냐, 이게? 왜냐면 여기 안에 신청권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신청권의 문제. 처분이 맞냐? 이제 여기 생겨요. 그럼 처분이 맞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법원의 판단이 뭐냐 하면, 법원이 민사소송으로 제기했잖아요. 그럼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것을 법원의 판단이 이 취소소송으로 뭐죠? 아까 했잖아요. 서류 취급 방법이라고. 서류 취급. 그럼 서류 취급을 민사소송을 어디로 해야 돼요?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의 서류, 소장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바꿔주는 걸 소변경이라고 그래요. 이 소변경을 어떻게 하지? 근데 소변경을 딱 했더니, 뭐요? 법원도 민사법원에 있네, 소장이. 그럼 민사법원에 있는 소장을 행정법원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는 문제. 그러니까 소장을 바꾸는 문제, 요것을 보내는 문제, 요걸 이송이라 그러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소변경과 이송 얘기예요. 이 결론이. 법원의 판단은 소변경하고 이송해야 된다가 이게 답이에요, 여기에. 진짜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문제의 소재에서 가장 첫 번째는요, 언제나 대전제예요. 대전제를 써야 돼요. 내가 이걸 풀이하려는 나의 기본적인 일반 이성에 입각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공법관계에 관한 문제는 행정소송 다루고 사법관계에 관한 문제는 민사소송 다룬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물어보는 문제 그대로 쓰면 돼요. 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국가소송 수행자는 소송이 적법하지 않음을 각하하게 내려야 한다고 항변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보고 베껴요. 보고 베끼는 게 너무 많아요, 답안은. 이 법학 답안은 다 보고 베끼는 거예요. 보고 베끼는 거. 보고 베끼는데 얼마만큼 법학 논리에 입각해서 문장을 배열하느냐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와 관련하여. 이렇게 쓴 다음에 이 접속을 쓴 다음에 첫째, 그 다음에 둘째, 그 다음에 셋째, 넷째.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15점이냐고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분쟁이 공법관계에 관한 분쟁이 사법관계에 관한 분쟁이 문제된다. 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완전히 차이가 달라지므로. 그 다음에 공법관계의 분쟁이라면 그럼 육아휴직 급여 결정과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의 관계가 문제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문제. 취소송의 대상으로 해도 돼요. 항고소송이든 취소송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청구 소송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취소송, 즉 항고소송 중에 취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나와요. 요 한 문장, 1번이란 요 한 문장에서 요 4개가 나와요. 묻는 문제가. 이렇게 빼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빼낼 수 있지 않으니까 애우셔야 돼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요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요렇게 접근한다라고 아예 애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에서 지금 딱 2 문제가 나왔어요.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 3년 전에 한 번 나왔고 지금 올해 한 번 나왔고. 그래서 이게 3년 토로 이제 나오나? 이제 의구심이 들어요. 살살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분쟁이 공법관계에 관한 분쟁인지 사법관계에 관한 분쟁인지, 자, 문제된다 하죠. 여기도 보세요. 첫째 문제된다 있죠? 요걸 그대로 보고 베끼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보고 베끼는 거예요. 목차 있잖아요. 목차는 문제의 소재에서 쓴 용어를 그대로 보고 베끼는 거예요. 이걸 형식적 일관성이라 그래요.
리걸 마인드, 법학 논리 중에는 형식적 일관성과 내용적 일관성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형식적 일관성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형식적 일관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일관성이 뭐예요? 표현 안 바꾸기예요. 이게 표현 안 바꾸기예요. 이거는 이제 영어 에세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분쟁이 공법관계와 관한 분쟁, 사법관계와 분쟁인지 문제된다만 여부로 바꿔주면 돼요. 문제된다만 바꿔주면 돼요. 여부로. 그럼 여부가 영어로는 yes or no죠. 그럼 yes or no의 이 기준, 요게 뭐죠? 요게 판례죠. 그래서 판례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어떠한 행위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가에 이제 구별 기준은 결국 그 행위의 뭐 내방분, 그 다음에 그래서 내방분, 그 행위의 내방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해결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정할 문제를 할 것이다. 이게 판례거든요. 내방분. 두 번째로 내방분만 외우시면 되는데, 근데 내년에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이미 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대박으로 이제 혼났기 때문에 출제 잘못했다고. 변별력 없는 출제했다고 지금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낸 거예요. 지금 이거요. 사안의 경우를 볼게요. 사안의 경우. 자, 사회보장급여에 해당. 자, 육아휴직급여 있잖아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이거 요걸 배우시나요? 노동법에서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한다. 요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요 표현이. 그러면 사회보장급여가 바로 공법이거든요. 사회보장이라는 요 말이 들어가면 공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공법관계라는 걸 일단은 냄새를 풍긴 다음에 자 고용보험법령에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구체적인 내용, 요건과 내용, 지급 절차, 대강까지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민법 규정이면 협의를 통해서 정할 거예요. 그런데 법령에서 구체적인 요건, 내용, 지급 절차, 대강까지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민총을 배우실 때 계약에서 계약 자유원칙, 사적자치 원칙이 원래 계약의 원칙은 이제 자유원칙이거든요. 그 계약자 원칙에서 계약 상대방 결정에, 상대방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계약 내용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계약의 종결에 대한 자유까지 다 있잖아요. 계약에서 내가 이탈할 자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죠. 협의를 통해서. 그런데 이 공법은 일방적이에요. 한쪽이. 어떤 방식으로든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강행 규정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요건과 내용, 지급자 대강을 규정하고 있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에서라고 이게 되어 있는데 이 뒷부분이 다 있잖아요. 이걸 다 고용보험법령을 꾸미는 말이에요, 이게. 고용보험법령에서라고 지금 쓰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문학적 표현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접속사라는 게 이게 문학적 표현적인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냥 말이 되게끔 만드는 일종의 형식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요건과 내용, 지급 절차의 대강까지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령은 도대체 무슨 법이냐는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이 고용보험법령 안에 육아휴직급여가 되는데 그건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는 이 법적 성질이 사회보장급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령은 뭐냐? 그랬더니 공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법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요 말이 나온 거예요. 강행 규정, 구체적인 요건과 내용, 지급 절차, 대응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 권리의 전부나 범위는 고용보험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공법인 고용보험법령에 근거하여 발생한 공법관계에 관한 분쟁이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면 뭘로 가야 된다?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러면 행정소송 중에 이 두 개의 관계를 왜 정하냐면 이게 관계가 이렇게 넘어가면 먼저 취소소송, 행정소송 중에 취소소송으로 갈 것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면 바로 이리로 가니까 당사자소송, 행정소송 중에 당사자소송으로 가야지. 이 관계성을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서는 키거든요. 키. 이 문제를 푸는 키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공법관계 이것도 중요하고 공법관계 안에서 그럼 행정소송으로 간다면 행정소법 제3조에 가면은 소송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1호 소송으로 갈 건지 2호 소송으로 갈 건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래서 공법상 각종 급부 청구권은 자, 행정청의 심사 결정에 개입 없이 법령의 규정에 직접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이건 당사소송으로 갈 것이고 관할 행정청의 심사 인용 결정에 따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일 때는 관할 행정청의 심사 인용 결정을 먼저 다퉈야 될 것이다, 이걸. 뒤에 비로소 구체적 권리가 발생해. 이거는 당사소송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유형 중에 어느 것인지는 관계 법령에 구체적인 권리의 전부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느냐, 행정청의 거부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종합하여 정해진다. 사안의 경우 봤더니 사회보장 수급권은 이제 법령에서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면서 수급권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급여액을 얼마를 줄 건지,
자, 80만 원 주권진, 100만 원 주권진 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1차적으로 심사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일반에서 벗어나려면 특별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이다 이 말은 일반에서 벗어나려면 그 일반에서 벗어나는 예외 규정 혹은 특별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에서는요, 주어진 문제에 예외 규정이 없어요, 지금. 예외 규정은 반드시 참조조문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없어요,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 안에, 참조조문 안에. 따라서 관할행정청인 직업안전기관장이 심사에 지급결정을 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발생하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기에 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한국소위 대상이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